네, 반갑습니다. 동네정미소의 공동대표 황의춘입니다. 동네정미소는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이제는 없어진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뺏긴 쌀가게를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밥도 팔고 쌀도 팔고 그러니까 한번 서울이나 여기 수원 광교에도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저녁은 들르셔서 거기서 드시고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제강점기 토종배는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나를 제가 얘기로는 한 4주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원고 요청을 받을 때 2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원고는 2장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내용도 제가 보니까 15분 내에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쪽집기 강의처럼. 네, 농업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토종부에 대한 자료 찾으려고 해도 별로 없고 나머지 자료도 별로 없는데요. 조선시대 중기에 보면 김홍도가 그린 누수경직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그림하고 이 누수경직도가 농사를 짓는 거를 일년에 쭉 해가지고 병풍처럼 만들어 놓은 그림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모내기 하는 것과 이제 김매기 하는 그림이에요. 보면은 이제 여기 남자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를 갖다 이렇게 툭툭 꽂듯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게 별로 이렇게 줄도 없고 앞뒤 간격 없이 이렇게 툭툭 꽂고 있는 모습처럼 이제 돼 있고요. 별로 이 그림을 갖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농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근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자기 토종벼가 있고요. 이 토종벼가 가지벌이를 하거나 키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렇게 툭툭 던지시자 하던 거는 굉장히 숙련된 벼농사를 지은 사람만이 이 간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 뭐 햇볕이라든가 자기 풍토에 맞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렇게 툭툭 던져가지고 뭐를 심을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김매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토종벼에 대한 몇 가지들을 예전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까지도 여러 가지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고려시대에 나온 농법 책들은 주로 중국의 농서를 번역해서 썼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농서로 나온 거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농사직설이고요. 이 농사직설에 벼품종은 2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경, 건경 그러니까 이제 논벼냐 밥벼냐 이런 것들이 구별이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선시대 쭉 금양장독, 삼림경제, 임원경제지까지 해서 벼품종이 27종, 36종, 170종 이렇게 우리나라 벼품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굉장히 권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궁궐에 여기 이제 창경궁의 춘당지라고 하는 곳에 내농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창경궁 안에 들어가면 누각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누각만 특이하게 지붕이 볏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기와 지붕인데 여기 한 군데만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직접 나와서 모내기 행사를 하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명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종로구 권농동, 농사를 권장하는 동네라 그래서 이 창경궁과 지금의 대학로까지를 있는 그 동네가 이제 권농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농법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각 고을마다도 농사를 갖다 관장하는 관리가 있어서 그 관리가 농사책을 가지고 나가서 농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바뀌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곳하고 같은 곳입니다. 창경궁에 있는 춘당지, 내농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고요. 이것을 동물원 공원으로 만들었죠. 이게 80년대까지 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건물이 있고 지금 있는 건 춘당지라고 하는 지금 가보시면은 깨끗하게 그냥 호수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지금 같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철에는 보트도 탔거든요. 여기서 위에 케이블카 같은 것도 다니고 제가 처음 서울 상경한 게 초등학교 때 이 창경궁 그 당시에도 창경원이었습니다. 네. 처음 상경했었어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는 1980년대 들어와서 바뀌었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가 이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까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청산되지 않은 내용이 많지만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권업모범장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바로 여기 수원에 만들어지고요. 이 권업모범장이 지금의 농촌진흥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기관의 성격을 넣어서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대 농대가, 그래서 수원에 서울대 농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이 시기에 이 권원모범장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벼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조선족 품종일람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사실은 초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1903년에 한국농사개량에 대한 청원서라고 하는 거를 제조선 상업회의소에서 제출했었어요. 여기서 농사시험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일본 품종을 심자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에 건의를 해요. 이게 희한하게 이 일본인 상업회의소라고 하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인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 장사꾼들이죠. 일본 장사꾼들이 이것을 갖다 한국의 농사를 수전 위주로, 수도 위주로. 그 전에는 이제 논밭이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밭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후 성격상 밭벼가 별로 없어요. 그 수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일본에서 한국의 농업을 수전 수도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 조선총독부에서 권원모범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농진청 같은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모든 이제 개량이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1911년에서 13년에 조선도 품종일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우리나라 토종별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데요. 그게 이제 매벼 876종, 찰벼 386종, 밭벼까지 해서 총 1451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51가지가 다 틀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것이 같은 건데 두 번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25년도에 수지제도 특성집이라고 한 걸 내는데요. 여기에는 500종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래도 정리대장에서 총 533종, 그리고 1931년도에는 313가지의 우리나라 품종을 기록을 했던 거죠. 일본이 한국의 품종 개량 내지는 농업을 개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든 거는 토지조사 사업을 갖다가 했고요. 조선총독부 그리고 동양적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해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토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글을 몰라서 안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였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것들고요. 예전에는 문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대한제국이나 조선 왕조의 땅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땅들을 대부분 다 일본이 몰수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40%가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돼요. 우리나라 제1대 지주가 되는 거죠. 제2대 지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60% 정도가 거의 일본인의 소유가 됐었어요. 전 국토가. 이게. 이 국토, 특히나 농지를 갖다가 수탈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개량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아시는 사진이죠. 이거는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우리나라 쌀을 갖다 그 수탈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가만히 짜기 운동 같은 걸 합니다. 우리나라는 섬 또는 석이라고 불리는 단위를 썼죠. 부피단이고요.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80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한, 물론 이제 가만히도 40kg짜리, 60kg짜리, 80kg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기본 80kg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만히 짜기 운동을 해서 일본으로 실어 나가기 좋게 만드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한 개량 사업, 농업 개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수능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 개량 사업이고 하나는 농사 개량 사업입니다. 토지 개량 사업은 주로 관계 개선, 그러니까 수리조합 같은 데 물과 관련된 거, 지목을 전환하는 거는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개간과 간척해서 땅을 실제로 늘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은 주로는 일본인과 일본인 지주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로 조선식산은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대출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됐었어요. 1기, 2기가 나눠지는데 2기에는 주로 수리조합 위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리조합 문제 때문에 수리조합에 조합비를 내야 돼요. 농민들은 물을 쓰려면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작료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작쟁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또 하나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농사 개량 사업이고요. 농사 개량 사업은 일본 품종을 보급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보급하는 것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농회라고 하는 일본에 있었던 조직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도 농민 조직처럼 조선농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수전으로 개량하는 것들을 주로 중심적으로 하고요. 이때 이제 주로 토종표가 말살되고 일본 품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1912년도에 2.8%였던 도입 품종이 20년도에 52.8%, 30년대에는 80%가 넘어가거든요. 40년대 오면 아예 없어지는데 통계 잡히지 않아요. 물론 통계를 내지도 않았었고. 네, 요거는 흥남에 있는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조선질소 공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화학비료 공장이에요. 이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금비라고 하는 화학비료를 생산했었죠. 요것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학비료를 갖다가 보급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근대적인 정미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주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일본이 두 가지 항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하나는 인천항이고 하나는 군산항이거든요. 인천항은 주로 목재를 실어 나르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군산항이 주로 쌀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군산항까지 내고 그 철도에 쌀을 실어 와서 군산항 항구 앞에서 바로 도정을 해서 현미, 백미로 만들어서 일본으로 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아사히 정미소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 공장, 여성 직공들, 주로 쌀을 고르는 데 사용했던 여성 직공들이 800명에서 1000명까지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다우시에 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서도 현미를 만드는 거는 사람 손으로 했어요. 큰 매통, 저희 메가리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큰 매통을 남자들이 돌려가지고 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식 정미기, 기계 정미기로 칼날이 있는 기계 정미기로 백미로 도정하고 지금은 이제 석발기라든가 색채 선별기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때는 여공들이 손으로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골라야 되는 여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것이 정미소예요. 그래서 주로는 황폐화된 농촌에서 없어진 유휴 인력을 도시에 있는 이런 정미소 같은 공장들로 반출해서 사용했었죠. 1930년대 가면 이 농촌진흥운동으로 토지 개량 사업은 일본이 포기합니다. 이게 일정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성과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토지 개량 사업은 포기하는데 아까 말한 농사 개량 사업, 일본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과 화학 비료를 보급하는 사업은 꾸준하게 전개를 계속합니다. 이게 그리고 권원 모범장도 농사 시험장으로 바꾸고 일본 품종 도입 개량종을 13종을 개발을 해요.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그것이 처음 시작이 수원 1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근희 대표님 설명하신 것 중에 수원 몇 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이제 농사 시험장이 만들어지고 권원 모범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개량돼서 나온 것을 수원 1호라고 이름 붙여져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뭐 수원 160 몇 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지점을 만든 것들, 그러니까 익산, 뭐 밀양, 그 다음에 뭐 북한 지역에도 있었고 이런 데서 나오면은 이게 뭐 1이 몇 호, 밀양 243호, 강원도 진부에 있으면 진부에서 개량했다 그래서 진부 몇십 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었던 거고요. 그 시작이 수원 1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네,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도 아직도 이것을 농사 개량의 1호라고 사용을 해요. 이게 수원 1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40년대에는 조선 증미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요. 이때는 사실은 토지 개량 사업도 하지 않고 농사 개량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고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있거나 이런 데에서 주로는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해요. 이게 전쟁 물자를 실어 나가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게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과는 다른 못줄을 띄워서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이 못줄을 띄워서 모내기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아동들을 대거 투입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본이 토지 개량 사업도 하고 농사 개량 사업도 했었지만 대부분 사실은 성과가 없었어요. 이게 그 성과가 굉장히 실제로 수치상 높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던 거죠. 자연 발생분 정도의 수준, 거기에 이제 원래 노력했던 것 정도의 수준이 진행되는 것이지 커다란 성과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40년도에 전쟁 막바지에 가서는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하는 농법 같은 것들을 보급하고요. 그렇게 하나가 개발된 게 못줄 농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농업에 투입해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해방이 돼서 이 정책은 그대로 이 정책은 그대로 미 군정이 이어갔습니다. 미 군정이 쌀을 통제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마지막을 갖다가 쌀민자를 해체한 88개의 글이라고 하는 걸로 이근희 대표님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88번 농무들의 노고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88번의 수탈사가 우리나라 쌀에는 존재합니다. 지금 토종쌀을 복원하는 것은 실제로는 맛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주역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토종쌀을 복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